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드리신 대로 장준우라는 지금 요리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요리사 겸 칼럼니스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이거가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면 여러분도 조금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나 혹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의문들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 주제를 받고 멍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왔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어떤 답을 갖고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많이 탐구하는 과정이라서 뭔가 이걸 답입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만 제가 80년대 태어났어요. 제가 아직 20대는 아니죠. 20대 얼굴은 아니니까 80년대 태어났는데 지금 저희 세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먹어왔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앞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풍요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80년대 어떤 시대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또 뭔가 이제 막 붐이 일어난 세대죠. 그때 저는 태어났어요. 저는 밥을 굶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의 80년대생들, 지금 90년대생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고민이 그거예요. 뭘 잘 먹을까, 배부르게 먹을까가 되게 중요한 고민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맛이죠, 맛. 맛이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저희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부모님 세대의 어릴 적들을 여러분들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릴 적에 선택할 수 있었던 음식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세대는 별게 다 있어요. 뭐 피자, 치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은 맛이었어요. 맛. 물론 부모님들은 영양이 중요하니까 이거 먹어라, 이거 나쁜 음식이니까 이거 먹지 마, 패스트푸드 나쁘니까 이거 먹으라고 하는 그런 강요와 저희 속에 있는 그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의 어떤 대결 구도였죠, 어릴 때는. 그래서 더 우리가 공부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지 말라는 거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저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봐서 이제 그런 세대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풍요롭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질적으로는 뭔가 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맛있는 음식들은 많은데 예전처럼 그런 뭔가 정성을 들인 그런 음식에 대한 가치를 담은 음식들이 많이 좀 사라졌고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질을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공허한 음식을 먹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풍요롭지만 한편으로 밥상은 되게 빈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맛에 대한 허기, 갈증.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뭐 안전의 욕구, 뭐 메슬로의 5단계 이론이라는 뭐 그런 교양학적 한 욕구들이 있는데 안전의 욕구, 그런 욕구들이 아주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식욕이 굉장히 뭐랄까 가장 채우기 쉬운 욕구예요.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채울 수 있고 누구나 채울 수 있고 저는 그 먹방이라는 요즘에 그런 현상들 TV만 틀면 다 먹방이 나와요. 저는 그게 나쁘다기보다 그게 어떤 사회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두 맛에 허기져 있어요.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수록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뭔가 경제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내가 일을 하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 생활은 피폐해지는데 내가 채울 수 있는 행복이 그런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세대, 저는 물론 결혼했습니다만 혼자 사는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가족 간의 유대라 이런 데 기쁨보다는 맛에 대한 그런 기쁨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손쉬워요. 손쉬워서 계속 맛에 집착을 하는 거죠. 지금 저는
맛이라는 담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뭐 셰프가 또 등장하게 되면서 맛에 대한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불과 이게 제 생각에는 맛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생긴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4, 5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런 게 생겼죠. 맛집. 네, 맛집.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맛집. 여행 가면 뭐부터 검색하시죠? 어디 가시면? 네,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맛집, 주변 맛집. 제가 뭐 이태원에 가요. 이태원 맛집을 찾아보죠. 왜냐면 궁금하다.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맛집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혹시 생겼는지 아세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내가 언제 들어봤다라고 자각하고 계신 분. 맛집. 뭐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맛집? 조선시대 국밥 맛집, 뭐 비빔밥 맛집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제가 검색을 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 80년대부터 갑자기 등장해요. 신문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왜냐면 순 한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인데 우리 되게 좋아하죠. 맛집을. 왜냐면 맛있는 집이라고 누가 정해놓은 인정하는 곳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80년대 가까워서 어떤 시대라고 했죠? 네, 풍요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누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밥사. 네. 돈이 생기면 네,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게 일단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기저귀깔 욕망인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왜 마이카 시대라고 하죠. 지금이야 뭐 차가 다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차를 사야 기업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광고가 쏟아지고 차를 사게 되고 차가 있으니까 지방에 있던 그런 식당들 관광을 가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신문사에 보면 지방에 숨겨진 맛집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향신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맛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80년대 후반부터 맛집이라는 말이 신문에 엄청나게 등장 많이 시작했어요. 네. 그런 거죠. 맛집인데 맛집을 누가 정하는 거죠? 저는 맛집이라는 단어는 정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맛집이라는 건 누가 정했죠? 맛집. 뭐 많이 먹어보신 분들이 정한 걸까요? 맛집? 뭐 그런 거 많죠. 뭐 백종원 씨의 뭐 삼대천왕, 뭐 부산 3대 통닭집, 5대 통닭 그런 거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기자들? 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아까 소개부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음식 관련 뭐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겠다.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이 와전돼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원래는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사람은 당대 19세기 그냥 귀족이었어요. 거의 귀족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 뭐랄까 뭐 은행가이자 뭐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위가 보이는 거예요. 네. 푸아그라 먹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 비둘기 같은 이런 새요리가 많아요. 혹시 드셔보신 분 있어요? 뭐 새도 먹고 뭐 자고새도 먹고 뭐 공닭도 먹기도 하는데 네. 그 새를 먹는 문화가 왜 생겼을까라고 보면 옛날 그 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하늘에 있으니까 고상한 거다. 나는 고상한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음식보다 하늘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머리를 유연하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서양에 그런 새를 먹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새를 먹는 문화는 뭐죠? 먹을 게 없어서 빈곤해서 참새를 잡아먹고 뭐 이랬던 문화가 있던 건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설명해주는 한마디였어요. 정치적인 거죠. 음식이 하나의 정치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인데 이게 조금 와전돼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결정된다.
당신 먹는 게 곧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뭔가 작용해서 이게 내가 된다는 이렇게 좀 와중에 된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저는 곰곰이 한국에 돌아와서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뭔가 조금 고질적이 바뀌지 않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있는 이 맛집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야 거기 맛집이래 라고 하면 일단 우리 가죠. 가면 어떠세요? 맛집 누가 추천하면 어떠세요? 추천하면 갔는데 반응은 두 가지죠. 괜찮네? 두 번은 이게 무슨 맛집이야 라고 하죠. 지금 서울에도 그런 데가 많죠. 서울 몇 대 곰탕집, 순대국밥집 해가지고 유명한 곳이 많은데 가보면 다 만족하셨나요? 맛집에 좀 숨겨진 뭔가 정치적 함의 플러스 경제적인 감정이 있어요. 맛집을 왜 갈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세대는 말씀드렸죠. 맛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걸 추구하는 세대예요.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대전까지 가요. 네. 대전까지 가서 소보로빵을 사 먹는 세대예요. 네. 네.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다 하시죠. 많이 하시죠. 이제 지금 막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네. 맛집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누가 정했는가에 대한 문제. 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제가 제가 돌아와서 어떤 식당을 잠깐 일했는데 오픈을 했어요. 새로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열자마자 누군가 찾아와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거들 몇 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니까 돈을 얼마 주시면 우리가 광고를 해주겠다고 찾아와요. 사실 우리가 그 검색창에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오는 식당들이 정말 맛집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오늘날 맛집에 대한 그런 광고나 어떤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네, 그런 거를 광고해주고 또 블로거들은 그걸 또 와서 음식을 그냥 먹고 와서 사진 찍고 그냥 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며칠 뒤에 그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가 저는 오빠랑 어디 왔어요 하고 이렇게 막 이쁘게 사진을 찍어놓고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맨 끝에 이렇게 달리죠. 지도 찾아가는 데까지 상세하게 친절하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이고 누구를 믿어야 되나. 우리가 유명한 마카로니스트 분의 말을 들으면 다 제 입맛에 맞을까요? 사람의 입맛이랑 다 다른데 네. 세대가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면 입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맛집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안 좋은 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 안 좋은 점이 줄 세우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줄 세우기. 우리는 뭔가 설렁탕 하면 줄이 짝 있는 줄 알아요. 설렁탕이 전국 최고의 집에 하나 있고 2등, 3등이 있고 5대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기준이라는 게 음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설렁탕의 표준이 뭘까요? 설렁탕의 표준 그런 거 누가 정해보셨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남북한 그런 유튜브 때문에 그 북한 음식 이런 걸 촬영을 갔었어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냉면집인데 냉면집에 갔어요. 이제 거기는 탈북한 지 이제 거의 한 3년 4년 되신 이제 어떻게 보면 갓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분인데 냉면집을 하셨던 분이에요. 북한에서 실제로 냉면집 우리가 북한하면 냉면집이 냉면집 유명한 데 어디죠? 옥류관만 있는 줄 알잖아요. 사실 옥류관은 그냥 하나의 돈 많은 사람도 먹고 돈 없는 사람도 먹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 또 각종 호텔 지하에 이런 식당들이 많대요. 이렇게 연세를 주고 이제 개인이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냉면 하면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슴슴한 맛 우리가 너무 사랑하죠. 평양냉면 슴슴한 그 맛. 누군가는 벌레밥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평양에서 가면 우리가 그때 남북한 대화를 하면서 평양 가서 다 궁금했잖아요. 정말 평양의 맛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새로 연 그 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재밌는 게
다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대기. 냉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혹시 부산이신 분 있어요? 부산에서 무슨 면을 먹죠? 밀면을 먹죠. 밀면이 어떤 거예요? 육수에 다대기를 풀어가지고 매콤하게 먹잖아요. 아 근데 평양냉면에 어떻게 다대기를 줄 수가 있나? 이런 법이 어딨나?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먹어요? 원래 평양냉면은 슴슴한 그 막 간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그런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평양냉면 이런 맛이 하라고 우리끼리 막 싸우잖아요. 네. 남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이게 평양의 진짜 평양의 맛이 아니야. 원래 동치미 국물이야. 아니면 뭐 원래 이 꽁육수를 써야 돼. 막 싸우는데 정작 평양에서는 그냥 맛있는 음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평양이라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맛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물론 그런 건 있죠. 냉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법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맛의 그런 걸 잡아주는 것 요리사의 어떤 재량일 수도 있고 그 집만의 철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기준에 뭔가 맞다고 1등 여기가 1등이야. 내 생각에는 전부 다 우리는 다 음식에 대해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네. 유독 음식에 대해서는 나 이거 먹어봤으니까 나는 이 맛을 안다고 생각해서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상적인 맛은 저희 이모님이 해주신 김치찌개인데 정말 자작하게 해서 국물이 거의 없는데 찜 같은 그런 김치가 너무 맛있었고 좋아했는데 네, 저는 그런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는 뭐 참치가 들어간 김치를 좋아한다. 그럼 김치찌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미스죠. 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다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각자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맛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끝도 없어요. 프랑스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취향은 논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 취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면 끝도 없어요. 왜 나는 베토벤을 좋아하는데 넌 바흐를 좋아하는 거야? 싸우면 무슨 답도 안 나오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저희 세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어린 분도 그렇고 맛집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허기, 그런 감각적인 맛과 정서적인 허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죠? 밥이 나왔어요. 뭐 하죠? 사진 찍죠. 네. 하나의 의식의 의식. 난 이거 먹었어라고 기록을 하는 거고 이거를 뭔가 내가 SNS에 올림으로써 뭔가 공유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흥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집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요. 지금은 맛집이라는 게 아마 저는 굉장히 쓰는 게 없어져야 생각을 하지만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또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가성비 맛집. 너 맛집인데 가성비까지 좋아야 돼. 정말 맛있고 배부른데 쌀까지 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네. 뭐 5만 원 같은 만 원짜리 밥상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저도 요리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 맛없게 만들지? 음식을? 이거 조금 더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재료를 안 절겼을까? 사람이 먹는 건데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만 거기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네. 돈을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직 우리는 그런 뭐랄까 음식 수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가 유럽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게 하나의 그 발전적인 단계더라고요. 네. 사실 먹방이 지금 되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뜬 것도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먹방이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먹방을 하고 있어요. 뭐 제이미 올리버 이런 사람들 고든 램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그 사람들도 뭐 그 이전에도 80년대, 90년대에도 먹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네. 우리는 조금 더 그들 세대와 뭔가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마 우리도 조금 뭔가 수준이 좀 뭔가 올라가긴 할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해야 되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식당 입장에서 가성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하나를 음식값을 못 올려요. 아까 사람들이 돈 안 쓴다고 그랬죠. 밥값을 10,000원 이상 올리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료를 싼 거 쓴다. 재료를 싼 거 쓰면 어떻게 되죠? 맛이 좀 덜 나죠. 맛이 덜 나면 뭘로 채워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조미료를 쓰겠죠.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나는 음식은 탓할 수 없어. 음식은 좋은 거 써야 돼. 그럼 이제 뭘 갈아 넣어야 되죠? 요리사들이 하는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뭘 갈아 넣는다고 해요. 요리사의 노동력. 네. 사실은 제가 요리를 해요. 제가 돈을 좀 더 못 벌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팔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비싸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분 저렴한 분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동력에 대한 뭔가가 가치를 뭔가 빼어내야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아요. 너무 싸고 맛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을 받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네. 요리사들은 항상 힘들어요. 요즘에 셰프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뭔가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그런 고급 요리 셰프들이 하는 고급 요리집 가면 손님들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네,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인다이닝 업계 굉장히 어렵고 또 더군다나 그런 중급 요리를 하는 식당들 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음식 파는 식당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싼 걸 찾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껴야죠. 아껴야 좋은 건데 너무 싼 것만 찾게 돼버리면 이런 수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소외가 일어나고 식재료 그 만드는 생산자들도 같이 뭔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요리사도 일도 열심히 하고 생산자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 가난하고 힘들어요. 우리 유기농 좋아하시죠? 유기농을 하시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고 사실은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게 되겠지만 비싸니까 뭐 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뭔가 해답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뭔가 음식이라는 걸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유행이죠. 뭐 이번 강연도 그렇지만 음식 인문학 뭔가 있어 보이죠. 음식도 좋아하는데 인문학이라니. 인문학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 문사철이라고 하죠. 인문학이 뭐 단지 그것뿐인가요? 단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일까요? 뭐 헤겔을 공부하고 마르크스를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를 하죠. 우리가 인문학은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고 결국 그런 거 공부를 왜 하냐? 제가 적었지만 결국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네. 우리가 그냥 공부로서의 인문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겠어요. 당장 내가 마르크스와 루소와 칸트를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미혹되지 않는 것. 꼴라는 이유기도 해요. 미혹이란 말이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미혹이란 말을 자주 쓰긴 하는데 이게 불가용어더라고요. 뭔가 미혹되고 미하고 혹하는 것들.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머니가 계신데 일단 그 일반적인 그냥 삶을 사셨고 또 정말 일반적인 분이시죠. 항상 저랑 싸워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뭘 사세요. 네, 계속 좋은 거라 그러면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사시고 뭐 눈이 요새 침침한데 블루베리를 사시고 뭘 사시고 이래요. 저는 맛집이나 그런 먹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죠. 그런 게 왜 일어날까라는 것들. 왜 TV에서 계속 건강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다 건강이 다 주요한 관심사실 거예요. 네, 물론 저도 그렇고. 계속 뭐라 방송에서 그러죠. 약사들 나와서 의사들 나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 좋고요. 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몸은 좋습니다. 겨울철은 이거 드세요. 여름철은 이거 드세요. 결국은 뭔가 하나의 커다란 광고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광고예요. 광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정보로 알죠. 아까 제가 인문학 얘기하고 그 공부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가리는 눈이 생겨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블루베리 많이 드셨죠? 눈이 나빠서 블루베리 내가 사 먹었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네. 왠지 먹으면 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블루베리라는 그런 성분 중에 눈이 좋게 해주는 성분이 없진 않아요. 정말 있긴 있어요. 진짜 조금. 근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 눈 먹어서 눈에 좋아질 정도로 우리가 한 번에 1회 분량 복약을 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 트럭을 먹어도 모자라요. 네. 그런 많은 광고들 속에서 성분을 강조하고 뭔가 약효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공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와인 예전에 뭐 지중해 국가 프랑스 사람들이 뭐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뭐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 그걸 찾아봤는데 와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와인이 굉장히 뭐 와인 내 효능 해가지고 막 우리 많죠. 뭐 하면 항상 효능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와인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그러면 한 끼 식사에 그거를 내가 항산화 성분을 유의미하게 뭔가 몸에서 받아들이려면 얼마를 마셔야 되냐? 네, 수십 병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해요. 네. 한 번에 수십 병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에서 힘들어 죽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걸 맞나 우리가 뭐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은 그걸 나 언제 공부하고 있겠냐 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TV에 보는 것들 너무 그대로 믿게 돼버리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돈을 쓰게 만들고 우리가 얻는 건 뭐죠? 그 계속 냉장고에 쌓인 블루베리와 뭔가 몸에 좋던 아보카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냉장고에 쌓이겠죠.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 약식동원이었는데 지금 좀 생각 바뀌고 있어요. 약식동원 얘기 뭐죠? 약과 음식은 같다. 그래서 사실 효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아까 그 브리아 사바링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먹는 게 내 몸이 되고 한다고 하면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음식이 약이야, 보양식이야.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는 항상 그러죠. TV를 켜면 당신이 필요한 거는 이걸 안 먹어서 그래요. 당신이 필요한 거 이거 안 먹어서 그렇고 당신이 뭔가 기적의 밥상 같은 걸 막 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막 계속 먹으라고 하죠. 근데 먹으라고. 안 좋으니까 이거 먹고 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 먹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사회의 모든 질병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과잉이에요. 과잉. 뭔가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한동안 순댓국에 너무 빠져가지고 순댓국만 정말 일주일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살이 찌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뭐 금방 벨트가 정말 바뀔 정도로 굉장히 바뀌었던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사실 보양식이라고 나오는 것들, 만든 음식들이 정말 우리가 못 살고 이럴 때 정말 한 끼에 배부르게 뭔가 채우려고 할 때 만든 음식들인데 이걸 일상적으로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잉이 생기는 거예요. 과잉. 몸에 좋은 뭐 삼계탕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드셔보세요.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마 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결국 뭐냐면 계속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요하고 더 사게 만들고 뭔가 먹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좋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혼자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절제나 이런 만족, 자기 만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약사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음식이 정말 약효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면 음식보다는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하지만 우리 음식이라는 게 뭐죠? 하루에 꼬박 2끼, 3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만족이나 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먹는 것들을 조절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문학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 했죠? 주체적으로 먹는 거였죠.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토요일 주말에 나는 뭘 먹었어? 기억하시는 분? 없죠? 3일 전 3일 전에 나 뭐 먹었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주체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그런 걸 해요. 우리가 이게 인스타로 막 인스타가 아니라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들. 저는 사실 한 끼 아니면 2끼 먹거든요. 3끼 다 챙겨 먹지 않아요. 사실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는 잘 안 먹는데 저는 그냥 한 끼 먹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식에 어떻게 보면 한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에 대한 뭐랄까 조금 서양 음식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과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밥이 있고 반찬들이 있는데 계속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반찬들이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냥 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만 먹고 싶은데 반찬 우리가 또 어떻게 교육받았죠? 있는 건 다 먹어야 돼. 저는 그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면 항상 아니 음식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이거 먹어서 힘든데 그게 더 중요하냐고 사실은 뭐 물론 뭐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항상 그 과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밥상들 우리가 푸짐하게 차리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다 먹나요? 반찬들을? 먹지 않아요. 서양에 가보면 음식을 한 접시로 줘요. 원래 처음부터 서양도 원래 한 접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접시에 대해서 뭔가 1인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과식을 덜하게 만들어요. 물론 유럽 사람들도 그걸 먹고 또 뭘 먹죠? 디저트를 먹죠. 그래서 뭐 결국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나름인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지를 뭔가 조금 깨닫고 먹으면 좀 달라져요. 식단이.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TV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이 나쁜 음식. 뭐 슈퍼푸드 하면 좋은 음식이고 뭐 나쁜 음식 하면 뭐 막 화학 제품 쓰는 제품들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는 그 음식들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봐요. 모든 화학 제품들을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배를 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죠? 모자랐죠. 비싸고 모자랐죠. 대량 생산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게 꼭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배가 부러졌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죠? 양이 아니라 가치를 찾아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되게 많이 건강한 음식을 뭐 많이 찾게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만든 간장, 제대로 만든 된장. 그런 것도 찾아 드시는 분 만드시는 분도 많고 화학 제품이니까 뭐 안 돼.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고 나쁨은 사물에 있지 않거든요. 그걸 쓰는 사람한테 달린 거죠. 저한테 칼이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칼은 나쁜 칼이죠. 하지만 이 칼로 음식을 만들면 좋은 칼이에요. 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저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몸에 좋은 된장, 간장이라고 해도 이걸 내가 식탐을 가지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나쁘게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삼계탕을 뭐 많이 먹고 무슨 뭐 자라탕도 먹고 무슨 이런 거 먹어도 이거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면 결국 이게 나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또는 뭔가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그 음식에 가진 가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아직 간장 얘기도 했지만 아까 왜냐면 저 선재 스님하고 아까 잠깐 앞전에 말씀 나눴는데 그럼 간장 요즘에 뭐 3분의 간장이라고 굉장히 먹지 말자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재료를 내가 공부해서 찾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소비를 하면 사실 그거는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먹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까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하도 다 자기들이 좋다고 해요. 농부들은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다 애정이 있고 다 열정이 있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농부의 음식은 별로야? 이 농부의 음식은 맞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다 농부의 피와 땀이고 살인데 근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음식을 바라보게 되면 보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직접 빵에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어떤 광고성 멘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미혹되는 거를 버리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걸 얻었어요. 최근에 거의 제 인생에서 깨달음인데 제가 최근에 런던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런던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영국 음식 하면 굉장히 맛없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가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인데 아무리 그래도 맛이 없게 할까? 그런 말이 돼? 라고 하고 딱 영국에 갔는데 정말로 제가 깨달은 그거였어요. 꼭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나? 라는 깨달음?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항상 음식의 가치는 맛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좋은 재료로 나온 게 맛있으니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맛 제 또래 근데 맛이 지상 과제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좋은 음식이고 맛없으면 나쁜 음식이에요. 몸보다는 저희 세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음식을 일부러 이렇게 맛을 없게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뭔가 모자라요. 감칠맛도 부족하고 뭔가 간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불평 없이 먹어요. 그냥. 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입맛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제가 느끼고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탐이 이제 사람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가 맛에 대한 담론에 가득 차서 맛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맛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으로서 얻는 기쁨보다 음식은 그냥 배만 부르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가치관? 네. 예전에 카톨릭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 쪽 영국과 미국 영미권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뭔가 음식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 거에 뭔가 불쾌함을 느낀 이상하죠. 우리 말이 안 되죠. 음식에 대해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음식에 우리가 쾌감을 꼭 느껴야 되나? 라는 질문들. 정말 저한테는 거의 그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과 같은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하면서 좀 불교 관련 책을 찾아보다가 저한테 딱 그 와닿는 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숫단이 빠따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감각적 쾌락을 원하는 사람이 그걸 이루면 기쁘죠.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좀 기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쁨을 또 얻으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그러니까 계속 맛있는 것만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게 되고 뭔가 우리 거기에 사고방식을 흘러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거였어요. 저도 처음에 맛에 홀려서 뭔가 맛을 찾으러 떠났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은 음식 맛의 가치는 접시 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제가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싫은 사람과 같이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제가 몸이 안 좋고 하면. 하지만 그렇게 맛있지 않은 음식이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노리는 음식이라도 이게 화학 제품 많이 넣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네, 누구가 먹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에 따라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제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정말 좀 제가 뭔가 깨달은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강연 자리가 이런 곳이라서 저는 굉장히 뭔가 제 인생에 이게 방향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먹자. 그리고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공부할 대상으로 보고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식당 가면 맛있어 없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마카로니를 쓰고 유럽에 가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맛있는 집이 뭐예요? 그 집 맛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맛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서 물론 제 기준의 맛이라는 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맛이라는 건 있는데 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저만의 아집인 거예요. 저만의 경험이고 사람의 그런 어떤 태도는 제가 경험한 걸 통해 이상으로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네. 런던 가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탐식하지 말고 절제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음식이 맛이 없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공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